반갑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 기술지부 조합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매달 한 차례씩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는 사실은 우리 삶이 아주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고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로 경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제 경제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요. 경제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3주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주체?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가계, 두 번째가 기업, 세 번째가 정부. 이 셋을 경제활동의 3주체라 그러는데, 가계의 절대 다수가 보시다시피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나라 한 2,800만 명 이렇게 잡은데요. 그 중에 2,100만 명이니까 얼마일까요? 75%입니다. 75%. 노동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가계를 주체로 보느냐, 기업 중심으로 보느냐, 정부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가계 중심으로 가계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말하는 시민, 국민은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서 노동자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처럼 기업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생산, 소비 혹은 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일단 가계를 중심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얘기할 것은 일단 그 미시 지표가 아니라 거시 지표로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경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구상에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수십만의 소국에서부터 14억, 15억에 이르는 인도, 중국 같은 대국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5천만 명을 큰 나라로 치는데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데 1인당 국민 소득, GNI가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지구상 몇 없습니다. 물론 가령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 도시국가라든가 조그만 나라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5천만 명 이상의 대국에서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지구상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7번째가 되었다는 건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경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한 대국이고 선진 나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3050 클럽에 맨 먼저 가입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벌써 이제 33년 전에 했고요. 이어서 독일이 30년 전에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2018년이니까 7년 전에 된 거거든요. 5천만 명 기준으로는 우리가 7번째고, 인구를 3천만 명으로 낮춰도 8위입니다. 2천만 수준으로 봐도 9위 안에 있고, 1,000만 명 기준으로 놓고 보면 11위입니다. 전체 GDP 총량으로도 우리가 한 10위권 경제 대국이 이러는데, 소득의 측면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축국이죠. 반면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건 연합국이건 전부 강대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이전의 강대국이 아니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2021년, 즉 4년 전에 유엔 산하의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웅쿠타드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러는데, A그룹이 개도국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B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그룹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웅쿠타드라는 단체는
1964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됐죠. 201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57년 동안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로 보더라도 이게 유일한 사례예요. 달리 말하면 유엔도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데에서 일체 이의가 없다는 거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더 살펴보면 유엔 무역개발회의 그룹 P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이렇게 31개 나라에다가 이제 한국이 더해졌으니까 32개 나라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이 앞에 있던 나라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잘 나가는 선진국이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유일하게 경제학에서 이제 중진국의 함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오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에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개도국의 함정을 뛰어넘는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전의 선진국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제국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뭘까요? 식민지로부터 가령 일제가 조선으로 그랬듯이 부를 수탈하고 착취했던 거거든요. 제국주의를 거치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선진국이 된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2018년에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을 했고 또 2021년에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걸 잠깐 알아보면 세계은행이 2024년에 세계개발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작년에. 이 보고서에서 이제 어떤 걸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중진국 함정은 뭘까요? 소득 하위 국가가 있다. 여기는 연간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에서 4400달러 수준이다. 그 다음에 중진국이 있다. 상위 중소득군. 거기는 4400달러에서 13000달러를 말하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 고소득국은 하이인컴 컨트리스는 13000달러 이상을 얘기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쭉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게 하이인컴 컨트리스잖아요. 허들에 이걸 못 넘어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뛰어넘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중진국까지는 다 진입을 해요. 하위권에서 중위권은 지금 다 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가 선진국 진입하는 문턱에서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넘어섰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절대빈곤을 훨씬 뛰어넘는 선진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3월 5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8년 즉 7년 전에 3055 클럽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고 2023년에 의해서 2년째 3050 클럽에서도 국민 1인당 총소득 아까 주인해야 그랬잖아요. 이게 일본을 제치고 6위가 되었다. 2018년에 7번째로 진입했는데 이제 6위로 순위가 상승했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을 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약 5천만 원 되고 이게 역대 최고라는 거잖아요. 4인 가족으로 치면 2억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요즘 이제 늘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경기가 어렵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그 실감하고 있고 온갖 그런 뉴스가 많은데 명확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2년째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3050 클럽에서. 이런 뜻이에요. 물론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GDP에서도 일본, 타이완을 2년째 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1등이더라요. 이게 2023년에 이어서 35,500달러 작년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36,000달러 해가지고 일본, 대만을 두고 2년째 이렇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경제 거시 지표를 봤더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개도국에서 즉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근 반세기 만에 세계 6위권에 진입한 강대국,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의문이 따르죠.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가 보다시피 아니 세계 6위라는데 우리 가계,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소득은 왜 이렇지? 소득이 세계 6위라는데 이런 거죠. 또 경제가 세계 6위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행복순위하고도 연결되는가 하는 건데, 행복순위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가계소득은 과연 우리가 세계 6위라고 느낄 만큼, 가령 4인 가족이면 연 소득이 2억 원이다 라고 느낄 만큼, 그리고 계속 우리 가계 살림이 나아지고 있는가 체감하고 있을 만큼 그러한가. 실제로는 굉장한 괴리가 느껴지죠. 실감을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에 듣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훨씬 많지, 경제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 라고 느끼질 않잖아요. 또 여론조사를 쭉 해봐도 갤럽이나 이런 데서 경제가 어떻다고 보냐,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어쩔 것 같냐 전망을 물어봐도 경기가 어렵다가 다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1인당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다. 평균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대표값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평균은 전체 데이터를 모두 구해가지고 표본수로 나눈 거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면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 편차가 뭘까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제학이나 통계학에서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쓰죠. 평균값이 대표값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현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그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바는 평균은 저런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이 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 나오는, 또는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는 분포겠구나. 분포.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고 해마다 나오고 있죠.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고 해서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내요. 이게 2022년 보고서인데, 그럼 2022년 보고서에는 2021년도 통계가 나와 있겠죠. 거기를 보면 우리가 분포를 보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앞에부터 G&I처럼 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소득이 쭉 누적이 되게 되면 그걸 뭐라 할까요? 웰스, 부 혹은 에셋, 자산이 되겠죠. 일단 소득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이게 유로입니다. 15만 3,200 유로쯤 되더라는 거예요. 1유로가 지금 한 1,600원쯤 하거든요.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1인당 평균이 1,600유로더라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1,600유로 곱하기 1,600원. 환율을 계산하면 대충 그냥 암산으로 해도 얼마쯤 나와요? 1,60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1,7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반면에 상위 10%는 이것의 14배쯤 되더라요. 뭘 느낄 수 있어요? 격차가, 불평등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왜 평균으로는 세계 6위권인데 하위권에 있는 서민들은 그렇게 못 느낄까? 이걸 어떨까요? 하위 10%, 하위 20% 하게 되면 이 격차는 몇백 배로 벌어집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소득이 쭉 누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96년에서 2016년까지 20년이잖아요.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20년 동안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 집중도 상승폭이 우리나라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얼마였는가 하면 43점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35.0에서 43.3으로 증가한 것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쯤? 2016년이에요. 근데 앞에 보셨잖아요. 46.5랬다. 2016년에서 또,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도 그랬는데 이게 쭉 누적되면 이제 자산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부죠. 웰스. 그러니까 부의 분포를 봤더니 이건 격차가 더 심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2%를 갖고 있어서 유로 기준으로도 100만 유로 이상이 돼요. 상위 10%는 평균을 잡아보면. 반면에 하위 50%는 고작 5.6% 밖에 안 돼서 1인당 자산이
2만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2만 유로면 얼마예요? 3,2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무려 52배입니다. 뭘 말해줄까요? 불평등이 이만큼 심하다고 하는 건데,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더 심각한 문제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10년 전에 나온 신조어가 뭐였을까요? 수저계급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신분제가 다 폐지되어 있지만 부모의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서 흙수저인가 은수저인가 금수저인가가 결정돼 있지 않냐. 인생의 출발선이. 그게 수저계급론이었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것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거다. 그게 보여준 것처럼 부의 불평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평균으로 놓고 보면, 또 전체 총량을 놓고 보면 세계 6위, 7위 혹은 GDP로 치면 10위권의 대국이고 1인당 평균으로 치면 6, 7위권의 선진국이다. 반면에 내부의 부의 분포, 소득의 분포 자체가 굉장히 불균등, 불평등해서 격차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왜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건 익히 짐작이 되죠. 어떻게 짐작이 될까요? 이걸 보시면 그렇잖아요. 1982년에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상위 0.1%는 소득이요, 해마다 평균 6.6%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상위 1%는 5.1%, 상위 10%는 4.1%, 반면에 하위 50%는 3.5더라. 증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누적적으로 쭉 벌어질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 노동소득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자산소득이 있죠. 자산소득은 어떤 걸까요? 주가의 배당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같으면. 그래서 봤더니 기업의 배당 소득을 봤더니 2022년 전체 배당 소득이 29조 1838억 원이었는데 이걸 배당 받은 사람은 1723만 6882명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723만 명쯤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배당금 약 30조 중에서 전체 배당금의 49%, 절반을 누가 가져갔대요? 0.1%가 차지했더래요. 그럼 이 0.1%가 숫자로 치면 1723만 명이니까 17,000명이에요. 2만 명이 안 되는 주식 소유자 혹은 주식 투자자가 전체의 절반을 배당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99.9%가 절반을 가져갔고 0.1%가 절반을 다 독차지했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상위 1%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량으로는 우리가 10위권이고 1인당으로 치면 세계 6, 7위권인데 1인당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살림살이가 고르지 못한 결과, 즉 소득과 자산이 불균등이 심한 결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바는 훨씬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게 지난 후정 때 나왔던 얘기. 5시간 일찍 인천국제공항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들이 214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21만쯤 수용할 수 있는 공항에 그 10배의 인원이, 승객이 폭주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2021년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319만이었어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인천공항을 이용 승객이 7천만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무려 3년 동안에 23배가 늘었다는 거고, 공항 이용객이. 그럼 어떤 걸 느껴요? 이건 우리한테는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얘기죠. 아니,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인천공항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분도 있어요. 외국을 가더라도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한 적이 있지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공항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는 분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200만이 몰려있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부자들은 소비 여력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가 재작년 통계로 100만 명이 폐업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국세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자영업자의 75.1%, 4분의 3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더라요. 심지어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자영업자도 82%에 달하더라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폐업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극단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얼마 전에 이 부산권 뉴스에 뭐 나왔어요? 부산대합 상가가 공실률이 23.4%예요. 공실률이 23.4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부산대 앞에 그 사거리를 가보세요. 1층에 길목 좋은데도 임대문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뭐 2층, 1층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국민 인당 평균으로 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지표상으로 보면 호전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바는 이 지표와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절대 빈곤에서부터 해방되었다. 2018년에 3050 클럽에 가입을 했고 2021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 2023년, 2024년, 작년, 재작년 연이어 우리가 350 클럽에서도 일본보다도 1인당 소득이 높아졌다는 거다. 그럼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느끼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 상대적 박탈감을 말하는 거죠. 그건 뭘까요? 달리 말하면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에서도 우리는 흔히 소득에 굉장히 민감하죠. 정규직, 비정규직, 뭐 직군 간에. 그런데 불평등에서 우리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다. 소득 불평등이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다. 그래서 대다수가 경제 지표에 이런 온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다. 경기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유층은 소비여력뿐만 아니라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있는데 서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걸 부익부, 빈익빈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물어볼 때 세 번째 핵심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는 분배가 핵심이라는 거다. 가령 정치인들이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전부 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의 핵심은 전부 고도 성장론에 갇혀 있어요. 성장 패러다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동력을 하고 있는 건데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이 아니잖아요. 성장을 하면 분배를 무시한다든가 분배만 하고 성장을 하지 말자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성장과 분배에서 이제 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사회는 분배라는 거다. 이미 우리는 절대 빈곤으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골고루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거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정치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시장에 맡기면 당연히 돈을 벌죠.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뭘까요? 정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 우리 경제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먼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되는 것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는 분배가 중요하다는 거다. 심지어 분배가 골고루 되어야 소비 여력이 생기고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가령 이제 실물 경제 얘기라든가 투자, 소비, 그 다음에 수출 등등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이 시간에는 우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패러다임을 쉬프트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다.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경제에 대한 마인드나 패러다임 자체가 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다. 고도 성장기의 개발 독재 시대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성장 담론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서두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 경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노동자 경제는 뭘까요? 우리 서민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장의 혜택이 기업에게만 돌아간다면,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성장의 과실이 자본에게로 편향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의 동력 자체가 소진되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초저출산, 초고령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얘기를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는 이어서 그럼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개선할 수 있나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